봤던 기억은 나냐? 뭐? 아침인가? 아, 근데 봤던 것도 술술 잘 읽히냐? 잘 안 읽히지?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 이제 그 수업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할 거긴 한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뇌가 어렵다고 느끼는 걸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어렵다고 느끼는 것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냥 너희들 수준에서 2차 방정식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아무리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애들이 하는 2차 방정식을 되게 어렵게 한다. 그럼 진짜 공부를 안 하거나 할 수 없구나 이런 거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한테 2차 방정식을 어떨까? 빡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저걸 어떻게 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리 뇌가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뇌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렵다고 했던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즉 어렵다고 했던 2차 방정식이 지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렵다고 읽는 이 글들을 우리가 2차 방정식처럼 어렵지 않게 적어도 내가 이걸 읽고 문제를 못 풀겠다는 생각은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오늘 수업의 남은 시간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디지타임 시간 배정을 많이 하는 거긴 한데 핵심은 그래서 오늘은 문제보다는 철저히 질문을 볼 건데 첫 번째 질문을 봤던 거라고 하더라도 안 쉽거든. 안 쉬운 이유를 우리 확인하고 그러면 그걸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요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문장의 주어서서 즉 문장의 구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얘기. 쉬운 거면 상관없고 어려운 문장의 구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거고 두 번째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앞과 뒤의 내용을 반드시 뭐해라? 연결시켜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읽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쉬운 글들은 뭐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내용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특히 이때 앞뒤 내용을 연결시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앞 내용도 뒷 내용도 처음 보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다 쓸 때는 우리 뇌는 뭐냐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거랑 가까운 거네라고 하면서 연결이 잘 돼. 더군다나 아직 담배 안 피우면 즉 니코틴에 의해서 시냅스 연결이 그냥 됐다 안 됐다 약간 그런 피냐 혹시? 자 그런 수준이 아닌 너희들의 쌩쌩한 머리는 뇌 속에 들어져 있어 내가 써먹던 정보라고 하면 자동으로 연결해줘. 근데 여기 있는 정보들은 너희들이 평상시에 써먹는 정보가 아니고 너희들 뇌 속에 있는 정보도 아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 과거에 내가 봤다고 하지만 이건 반복했던 내용, 반복 안 했던 내용? 반복 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뇌는 뇌 속에 남겨놓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얘 필요 없나 보다 라고 해서 망각시켜버리는 거야. 니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글들을 볼 때 내 뇌 속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 지문 안에서 앞뒤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확인하는 두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뇌 속에 있는 거 바로 꺼냈을 때 비하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구조를 따져보면 이것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다 라고 이렇게 말로 쉽게 바꿀 수가 있어. 이해되죠? 자, 그래놓고 이 구조에 따라 철학을 논증한 이제 헤겔인데 헤겔의 변증법은 자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가 저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밑줄 그으면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구절 한 문장이 끝났잖아. 그러면 헤겔이 얘기한 이 변증법이라는 건 대등한 것의 병렬이 아니라 병렬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병렬, 직렬 무슨 뜻이야? 나머지. 직렬은 순서대로 연결한다는 뜻이고 병렬은 나란히 늘어놓는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대등하다 대등하지 않다? 그래. 얘네들 셋은 대등하지 않다란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면 정립, 반정립, 종합은 대등하지 않다야. 그래놓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구조라는 얘기는 여기서 나왔잖아. 구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면 대립적인 두 범주 1번에 놓고 2번으로 뭐라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간다 라고 되어 있지. 수학 배웠으니까 수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 거고. 그러면 이 중에 두 개는 대립관계에 있고 이 두 개가 뭐하면 통합되면 나머지 한 개의 범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앞뒤를 연결시키는. 근데 너희들이 이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뭔 개소리 하고 있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 말 앞에서 정립, 반정립이라는 건 구조인데 얘네들은 대등한 세 개의 뭐라고? 병렬적 구조가 아니다. 두 개가 서로 뭐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대립하는 관계에 놓여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와 뭐를 하고? 통일을 이루고, 조화와 통일을 이루면 이게 상향의 형태로 뭐 된다? 수렴된다. 이게 이 구조적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요 말과 요 말을 연결시키면 요게 두 개에 들어갈 말과 여기에 들어갈 말을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지. 대립적인 구조에 있는 건 뭐겠어? 정립, 반정립. 그 다음에 조화 통일을 이룬 건 뭐겠어? 종합.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다음에 논증의 방식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논증 대상이 뭐겠어? 요 구조 안에는 얘네들이 논증 대상일 거고 얘네들은 요 구조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그냥 방식이다. 이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 써져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런데 아니란 다를까 즉 이라는 말은 보통 앞의 내용을 보여주는 말이야. 요약 정리해주는 말이니까 이걸 통해서 좀 더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기에 라고 했거든.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놓고 마치 세계의 근원적 질서라고 하는 게 뭔데? 이념인데 이념 역시 이러한 변증법적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즉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런 변증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자 이념의 내적 구조일 뿐만 아니라 이념의 현실로 드러나는, 선생님 필기상 줄일게, 현실로 구현되는 것도 이 변증법적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닌다. 근데 이념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자 필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쓸게. 이념이라는 게 있고 이 이념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난다? 현실에서 구현될 텐데 이 두 가지 모두 뭐라고? 변증법적 구조를 따지는데 이념과 현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이념이 현실로 구현되는 이 이념과 현실의 구조 자체도, 이걸 원리를 밝히는 것도 변증법적으로 된다. 어떻게 되는지 안 써져 있고 그냥 그렇대 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실은 이 뒤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충 끼워 맞추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지수에다가 숫자 대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라고 하는 건데, 자 봅시다. 미학에서는 뭐를 다룬다고? 미학에서는 예술을 다루는데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학에서는 예술을 다룬다.
그런데 미학에서는 예술과 더불어서 뭐라고? 종교와 철학이라는 걸 절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대. 뭐 그렇대. 뭐 우리가 그렇고 따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절대 정신은 절대적인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렵겠잖아. 근데 이럴 때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 끊어줘. 자, 어떻게 끊었냐? 절대 정신은 절대적인 이념을 인식하는 말, 인식하다라는 말이 관용사절로 들어간 거잖아. 그럼 뭐가 되냐?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인데? 절대 정신인데. 절대적인 진리인 이념. 그럼 뭐야? 이념은 절대적 진리이다 이잖아. 그런데 이념이라는 말은 여기 있었죠. 이념이라고 하는 건 절대 뭐라고? 진리라고 해요. 즉 미학에서 얘기하는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절대 정신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거 생각해볼까? 이 이념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라고. 인식이 무슨 뜻이야? 알다. 맞아. 그래서 인식한다는 것, 즉 예술과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 이념을 뭐하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는 쉬운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데 알고는 있지만 잘 안 써서 막상 글로 써져 있을 때 우리가 확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방금 보여준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좀 끊어서 문장을 절 단위로 끊어서 이런 식으로 앞이랑 연결해서 붙여버리면 현재 정반 조화 통일해서 종합되는 변증법적이라는 구조로 이념은 되어 있고, 이 이념이 현실에 구현될 때도 이 정반 합의 방식으로 구현될 텐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미학을 따르는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이 이념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기 위한 뭐라고? 정신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즉 인간은 예술, 종교, 철학을 통해서 뭐라고? 이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알게 된다. 이런 뜻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써져 있는 글보다는 내가 막 바꾸는 말이 훨씬 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해야 돼.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보면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즉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즉 절대적인 이념을 알게 되는 형식에 따라서 그건 다르다는 거지. 자, 얘네들은 결국엔 뭐냐?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이념을 똑같이 이 내용을 똑같이 하는데 이거를 얘네들은 인식에 있어서 뭐가 존재한다? 형식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 형태, 절대정신의 세 형태는 예술적인 철학이겠지. 세 형태에 대응하는 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무슨 뜻인지 상관없고 이 세 가지에 대응하는 게 직관, 표상, 사유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말은 직관은 물질의 감각적으로 지성이고 표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이거 못 알아들을 만은 아니니까 시간 관계상 얘기 넘어갈게. 자, 그런데 이 세 형태는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인데 자, 얘네들이 절대정신이래네. 그러면 이 중에서 생각해봐. 첫 번째,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게 물질적인 걸 지각하는 게 예술이야, 종교야, 철학이야? 그래. 그러면 얘가 뭐겠어? 직관에 해당이 되겠네. 이해됐지? 자, 두 번째, 표상. 물질적인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의 심상, 뭔가 우리 마음속에 모양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 그래, 종교. 그래서 종교를 뭐라고 부르고 표상이라고 부르고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뜻의 사유가 철학에 해당이 되겠네. 이렇게 세트로 묶을 수 있다는 거지. 즉 형식적 차이는 직관, 표상, 사유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절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다 짝져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
해일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상에 종합된다라고 했으니까 와 어디서 종합된대? 철학에서 종합된대. 그러면 얘가 어디겠네? 그러면 철학 말고 예술과 종교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정과 관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예술과 종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 나 어디 카페 그러냐. 자, 직관은 외면성을 갖고 표상은 내면성을 갖는다. 아, 얘는 겉으로 보는 거니까 얘는 외면성이라는 걸 갖고 얘는 내면성이라는 걸 갖는데 이 두 가지 대립하는 요소가 사유에 의해서 뭐 된다? 종합되고 따라서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 자, 겉으로 보이니까 얘는 뭐라고? 객관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했고 얘는 뭐를 갖는다고 표현했어? 주관성을 갖는다고 표현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에서? 철학에서 종합됩니다. 이렇게 써.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럼 이 뒤쪽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자, 그러면 이제 필기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 이 지문을 보려고 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어? 이 지문은 우리가 봤던 거지만 봤던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방학 때 봤으니까 한 4개월 전에 본 거지. 4개월? 5개월 됐겠다. 거의 반년 전에 본 게 머릿속에 반복하지 않는데 남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렇지만 이거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그때도 다르게 설명해야 똑같이 설명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1번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만나는 이런 글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떠올리는 건 앞서서 얘기했지만 문장 또는 절 있어도 되겠죠. 문장이나 절의 구조를 잘 살펴서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떠올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문장이나 절의 구조를 살핀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앞뒤 내용과 계속 연결해 가면서 설명하는 거 이해했지?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맥락. 즉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문장, 이 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아까 필기해 준 것도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뭘 했냐면 코넬식 필기거든. 어떤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차분차분 정리해 주는 코넬식 필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글들을 읽을 때는 마인드맵 형태가 훨씬 유리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을 잡고 즉 마인드맵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읽기가 연습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교재들이 최근에 나오는 많은 교재들이 옆에 보면 글의 구조도라고 해서 뭐라고? 구조도 형태를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연습을 하거나 구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가 다른 말로 하면 마인드맵을 그린다는 건 우리가 구조도를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공부를 하고 한 다음에 복습한다라는 과정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1, 2분 동안 해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독서 지문에 대해서 더군다나 3학년이 되면 우리가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수특이라고 하는 연계 교재, 그 다음에 내신에서 교과서 이거 공부할 때도 새로운 지문이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수능에서는 변형돼서 나오지만 어떤 글에서 이 글을 내가 오늘 학습했다라고 하면 내신을 위해서 또 마찬가지고 수능에서 구조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이 수업에서 봤었던 구조를 내가 1, 2분 동안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가 잘 안 떠올렸다면 제시문을 확인하면서 그 구멍 나 있는 구조를 내가 뭐 하는 거?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이 독서 지문과 문학 지문, 모든 제시문이 나오는 글에서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될 요소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계속 하는 거고, 늘 하는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읽으면서 인식이라는 건 무슨 뜻? 해서 너희들 뽀끔뽀끔 모아서 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수렴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어딘가 거의 같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같아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용어들을 어떻게? 쉬운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오늘 수업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뭐냐, 내가 일출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연습은 뭐냐, 누군가에게 뭐 하는 거? 설명하는 거. 그래서 앞서 시간에 성준이한테 네가 설명해 주지 말아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떤 쉬운 말도 쉬운 단어로 바꾼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뭐 해본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설명해본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두 가지지, 복수가 때 내가 이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이 글의 내용이 뭐라고 친구한테 설명한다. 근데 그 설명에서 내가 막히는 부분이, 내가 불완전한 부분, 조금 더 연습해요. 이게 여기서 그 막히는 부분하고 서투른 부분은 다른 거다. 내가 좀 떠듬떠듬거리고 그랬다라고 해서 막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단어가 들 생각나거나 이래서 떠듬떠듬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정도가 되면, 또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진행한다라는 말을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쉽게 써져 있다, 어렵게 써져 있다? 어렵게 써져 있다. 어렵게 써져 있는 그 독서지만은 건 어렵게 써져 있는 말을 뭐라고?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기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걸 강사나 선생님이 해주면 이걸 외우려고 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다음 글도 한번 볼까? 너희들이 생소해야 하는 건 왜 생소해하지? 나는 너희들이랑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희들이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건 작년에 했던 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요거는 다 필기 다 했죠? 필기 다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일 건데 중간까지만 보여주고 나머지 뒷부분을 너희들이 완성해보는 시간을 한번 선생님이 시간이 되는 거 해보자. 자, 첫 번째. 기축통화는 얘란 말인데, 기축통화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 쉬운 말로 뭐라고 바꿀지도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그냥 가는 거야. 나중에 뭔가 이걸 대체할 만한 생각나기 전까지. 그런데 다행인 건,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다라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 기축통화라는 말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실은 안 돼. 그래서 여기에는 선생님이 풀이해서 좀 말로만 하겠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해나가면서 지문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장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조금 배워야 돼.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하는데, 근데 그 짓을 하다 보면 이 단어는 안 외워도 되겠네라는 그런 기준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외워야 돼. 모르면. 자, 그럼 봅시다. 통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통되는 화폐, 즉 사용 중인 돈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용 중인 돈인데 국제거래소, 즉 국제 간의 국가 사이를 넘나드는 거래에서 뭐라고? 결제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지불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화폐를 그리고 환율을 결정할 때 기준되는 화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축통화라고 부르는데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달러.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대충 이해되죠. 자,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주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기록했다. 자,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을 사용된다.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때 이 기축통화가 뭐였다? 달러라는 것이었고, 이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를 뭐라고? 브레턴 우주체제라고 불렀었는데 이 브레턴 우주체제에 뭐가 있었다? 구조적으로 모순된다 라고 시작했대.
자 그러면 모순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그냥 감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모순이라는 말을 뜻풀이를 해주면 이런 뜻인 거잖아. 뭐라고?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거나 동시에 둘 다 없을 수가 없는데 둘 다 없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 우리가 모순된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하면 이 달러화를 기축통화라는 브랜턴 우주처제에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거나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뒤에는 뭐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런 말이 써져 있지 않겠어? 그럼 다음 보면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즉 사고 팔고 그러면 내가 산 거보다 많이 팔면 흑자일 거고 산 거보다 적게 팔면 적자일 텐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경상수지라고 부를 텐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라고 얘기거든.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자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상태를 미국은 뭐한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즉 언제나 뭐 할 거라는 거야? 자기들이 수출을 많이 해야 돼.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왜? 국제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을 니들 알아? 모르잖아. 이것과 뭔가 관련되긴 했겠지만 왜 관련되는지 이 단어를 모르잖아. 건너뛰어야지. 블랭크.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를 그냥 선생님이 지금 읽듯이 앞이랑 연결을 안 하는 순간 이제 펑쳐서 가는 거야. 왜 그러느냐? 구조 정리돼. 자 볼게요. 무슨 체제가 있었냐? 브레턴 우주 맞지? 맞게. 브레턴 우주 체제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브레턴 우주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축통화로서 즉 국제거래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환율 기준으로 기축통화로서 무엇으로 하는다? 달러라는 걸 기축통화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달러는 어느 나라에서 찍어내는 거다? 미국에서 찍어내는 거다. 그런데 이 브레턴 우주체제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어떤 두 가지냐? 자, 미국이 경상수지는 뭘 경상수지라고 부른다고? 수출입 간의 차이인데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즉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경상수지에 뭐가 적자가 일어나게 되는 즉 흑자가 일어나도 문제고 적자가 일어나도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한대요? 유동성 공급은? 유동성 공급을 낮출 거래요. 낮추면 세계 경제가 뭐 될 거래요? 위축될 거래요. 그런데 반면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뭐 되면 지속되는 상태가 발생하면 달러 공급이 뭐 될 거래요? 달러 공급이 저기 써져 있는 대로 불러. 달러 공급이 달러 공급이 과잉될 거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 거래요? 신뢰가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면 고정 환율 제도에도 문제가 생길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에 대응하는 말이거든요. 유동성 공급에 대응하는 말이 구조 정리 딱 했잖아. 달러 공급이지. 그러면 유동성의 공급이 떨어진다라는 말과 달러 공급이 과잉된다는 말에서 유동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 돼? 달러 공급이라는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들 지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기초 상식이 있어요. 경제 지문. 기초 상식이 안 나와있어요. 기초 상식이 안 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자, 무슨 뜻이냐? 니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달러가 많아. 미국이 흑자를 낸다라는 얘기는 미국 안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많이 나간다는 뜻이니 미국 밖에 있는 달러가 미국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니. 들어온다는 뜻이지. 그러면 세계 경제 시장에 달러가 많아진다는 뜻이니 적어진다는 뜻이니. 적어진다는 뜻이지. 자, 어떤 물건이든 화폐든 마찬가지여서 화폐, 달러라는 화폐가 귀해진다라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지,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 그러면 내가 국제거래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필요한데 이 달러가 귀해져. 쉽게 말하면 비싸진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달러가 비싸진다면 10개 살 물건을 9개밖에 못 사. 100개 살 걸 90개밖에 못 사. 그러면 10%만큼 세계 경제가 뭐 될 수밖에 없어?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정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적어져서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는 건 달러가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제적으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적자가 지속된다는 건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뿌려진다는 뜻이고 달러가 흔해져, 귀해져, 흔해져. 그럼 달러가 비싸져, 싸져? 싸져. 달러가 싸진다라는 이야기는 달러가 싸진다는 말.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달러라는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져요.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달러 한 달러는 1,0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1,500원에 1달러 산다면 화폐 가치가 대폭락한 거잖아.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원화를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겠어.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적자나다가 쫄딱 망해버리면 나 이 달러 어디 가서 보존받아? 보존 못 받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질 거고 아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국제상거래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화폐 간의 환율을 결정하는 데서도 기준이 되는 애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믿을 수 없는 무엇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다른 화폐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역시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좀 전에 앞 지문과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뭐라고? 문장이나 절 단위로 분석하면서 앞뒤 내용을 연결해서 이런 식의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1차적인 거. 사실은 마인드맵과 커넥식 두 가지를 내가 섞어놓은 거긴 하지만 1차적인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지문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었던 건 뭐냐? 너희들이 생각보다 당연히 너희들이 뭐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뭐였다는 거? 배경 지식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단어장과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건 뭐냐? 내가 이 지문을 읽다 보니까 다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지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희들한테 뭐라고? 필수적인 배경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방금 전에 뭐를 얘기했을 때 화폐가 흔해지면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화폐가 흔해져서 희소성이 낮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경우를 내가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이거는 별도로 너희들이 단어, 어휘와 함께 따로 계속해서 챙겨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특 연계 교재를 아주 열심히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그 수특에서 연계된다는 건 그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배경 지식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 지문에 써져 있는 내용이나
그 집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해드릴게요. 나머지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수제를 해보시고 틀릴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갑시다. 가장 대표적인 배경 지식 중에 하나가 너 문과냐 이과냐? 이과냐? 그럼 이 정도는 알겠지. 아무리 몰라도. 자, 원자 모형이라는 거 알지? 원자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지. 그런데 전자는 어디를 돌아다니니? 핵 주변에 뭐라고? 원자 핵의 껍질을 기준으로 이 전자 껍질을 기준으로 나는 문과라서 약간 말은 틀릴 수 있어. 특히 나 때는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 껍질을 통해서 그치 여기를 전자가 돌지. 근데 전자가 하나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여러 개 돌아가지. 그러면 여러 개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외곽 전자가 왜 중요한가? 뭐더라? 결합하는데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최외곽 전자라는 건 핵의 중심에서 가깝다라는 거야, 멀다라는 거야? 멀겠지. 그러면 핵에 가까이 붙어있을수록 작용하는 인력이 클까? 바깥쪽에 있는 걸 작용하는 인력이 클까? 그렇지. 가까이 있는 작용하는 게 클지. 그럼 뭐가 분리되기 쉬워? 최외곽 전자가 분리되기 쉬운 거잖아. 자, 우리가 자연상에서 존재하는 힘의 크기 중에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중력. 그러면 중력보다 센 힘. 중력보다 센 힘. 세 개구나. 중력보다 센 거. 센 거. 전자기력. 세 번째. 이과 시키더라. 무슨 얘기냐? 일단 얘 물질이지. 물질은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 질량을 갖고 있지. 질량을 가진 물질은 뭐를 갖고 있어 모두? 중력을 갖고 있지. 그치? 그러면 중력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작용해 안 해? 작용하지. 그런데 얘네들은 이 중력보다 뭐가 더 세? 전기. 음전하냐 양전하냐가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센 힘은 핵력이라고 부르는 뭐 하는 거야? 원자, 핵의 중성자, 양성자. 더 쪼개고 들어가면 쿼크 단위까지. 중성자, 양성자가 서로 달라붙는 힘. 이게 더 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거 정도는 배경지식이야. 이런 거 정도는 배경지식이야. 그리고 이걸 안다는 전자의 양자역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앞에 이런 설명 다 빼버리고 관찰하는 순간 핵 주변을 전자가 뭐 한다는 거야? 일정한 궤도에 따라 회전하고 있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인데 공전하고 있는데, 마치 지구하고 달이 공전도 하지만 동시에 뭐 하는 것처럼 자전하는 것처럼 핵과 전자도 뭐 한다? 자전한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스핀이라고 부른다. 근데 스핀이 당연히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다. 그걸 양자 컴퓨터는 뭐로 판단한다? 현재 컴퓨터의 0과 1처럼 판단한다. 그러면 현재 컴퓨터는 전자가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갖고 뭘 판단해? 0이냐? 1이냐를 판단하잖아. 그런데 동시에 뭐 할 수 있어? 얘가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갖고 또 뭐를 판단할 수 있어? 0과 2를 판단할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양자 컴퓨터는 몇 번? 2승만큼 n의 2승만큼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면 두 개면 한 개, 그러면
일반 컴퓨터는 0과 1 한 번 판단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두 번 판단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게 두 개 있어. 그럼 일반 컴퓨터는 두 번 판단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네 번 판단할 수 있잖아. 세 개면 얘 6번이거든? 얘는 몇 번이지? 8번이지. 네 개면 얘는 8번이지만 얘는 16번. 네, 이거는 그래서 산술급수, 기하급수라는 표현을 하지. 지수 단위로 증가하면 기하급수, 고배 단위로 증가하면 산술급수.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지금 컴퓨터는 전부 다 고물 수준이 된다. 왜냐면 지금 현용 컴퓨터의 슈퍼컴퓨터가 몇 년? 1만 년 정도 걸려서 계산될 양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 1000개를 달 거라고 하거든. 그러면 1000승이 아니지. 1000승이 선택이 되잖아. 그 정도가 되면 그 슈퍼컴퓨터가 1년 동안 계산할 걸 양자 컴퓨터가 1년 만에 계산한다? 라고 합니다. 무슨 해킹하고 뭐 뚫고 그런 게 일도 아닌 세상이 된 거지. 자, 선생님의 말로 하니까 쉽지.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핵과 전자와 핵이 양전하를 띄고 전자가 음전하를 띄고 맞아? 이런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자전과 공전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 나 문과 중심에도 뭐라 자전하고 공전 반대로 알고 있는 새끼들 가끔 있다. 내가 물어봤거든? 얘들아 금운달이 떴어. 즉 달이 그날 떴어 안 떴어? 뜨긴 떠줘. 뜨긴 떴어.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지구의 그림자에서 안 보이는 거잖아. 그치? 지구가 이렇게 있고 옆에 태양이 있는데 지구 그림자에서 안 보이는 거잖아. 그치? 자, 달이 어느 쪽으로 공전하니? 이 기준으로 태양, 지구, 달이 이렇게 있으면 달이 이쪽으로 도니 이쪽으로 도니 이쪽으로 보여주고. 아니 생각하면 되잖아. 지구 입장에서 어느 쪽이 동쪽이야? 이쪽이 동쪽일 거 아니야. 네. 맞잖아. 태양이 이쪽에서 뜨니까 그럼 지구가 어느 쪽으로 돈다는 뜻이니? 이쪽으로 돌아야지. 네. 맞잖아. 지구가 이쪽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달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달은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되니? 이렇게 돌아야 된다. 아이씨.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달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 네. 자, 달이 이렇게 돌았어. 네. 달이 이렇게 돌거든? 그러면 달이 이렇게 도는데 이 달이 요 위치에 있다가 다음에 이쪽 위치에 갔어. 네. 너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쪽이 밝아져, 이쪽이 밝아져. 이쪽일까요? 당연히 이쪽이 밝아졌지, 금세. 그러면 달은 어떻게 되겠어? 이쪽부터 점점점 배때기가 굴러왔다가 반대로 어디서부터 어두워지겠어? 그렇지, 이쪽부터 서서 어두워져 그 금운달이 되는 거 아니야. 씨발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아니 너무 오랜만이네. 근데 만약에 이걸 딱 맞다 때는 문과 새끼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난 이과가 아닌데 저거 이게 이과가 알아주는 내용이냐고.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문에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설명하는 거야. 지구하고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일직선이 되어 있는데 달이 있는데 생각해봐라. 달이 어느 쪽에서 뜨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달은 태양, 지구, 달 이 기준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공전하고 이게 문제로 나오면 이걸 어떻게 보죠? 이딴 개소리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문을 공부할 때 너희들이 뭔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배웠는데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내가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서 찾아가는 것도 배경 지식의 힘이야. 다 외우고 있는 게 배경 지식이 아닌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걸 써먹어서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자꾸 뭐해? 접근해 가려고 해야 되지. 물론 그 격차가 너무 크면 접근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는 것도 이 지문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은 내가 챙겨줘야 된다. 지금 얘기해주면 이해되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꼭 모여보세요. 제가 해드린 것 이상의 나머지 부분의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도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셔야 돼요. 이번 방학 때 수트까지도 할 거예요. 고생하셨고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계획했던 거 오늘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학습 관리, 시간 관리하는 거 일주일 동안 꼭 연습해 보시고 결과 얘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PDS에서 사이클을 계속 돌려보세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왜 다들 다음 주 내일 온다고 이렇게 오늘 일어나기 싫었나? 내 아무도 안 나.